용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언이라는 것은요,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친구들이냐? 바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 다시 말해서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 자리에 쓰이는 친구들을 용언이라고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용언은 다시 의미상의 분류에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로 구분이 됩니다. 동사는 어찌하다와 같이 움직임,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모아서 품사 이름을 붙여준 거고요.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의미상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거 말고 우리 뒤쪽에서 어미에 대해서 전부 배우고 난 뒤 동사와 형용사를 문법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좀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 용언이라는 친구들은 굉장히 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활용이 가능한 가변어라는 점입니다. 가변어, 즉 변형이 가능한 단어들이란 뜻이죠. 품사에서의 가변어는 용언, 즉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었습니다. 활용이 무엇이냐? 먼저 용언을 실질적 의미가 있는 어간과 어미로 구분한 뒤에 이 어미 부분,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을 바꿔 낄 수 있는 게 바로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단어마다 달라지는 어간을 외우기보다는 고정되어 있는 어미를 외워놓고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두시면은 어간 어미 분석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먼저 어미를 구분하는 첫 번째 조건은 위치입니다. 자, 단어의 제일 끝, 다시 말해서 어말이라고 하죠. 단어의 끝에 위치한 어미는 어말어미, 그리고 그러한 어말어미보다 앞에, 앞선 자죠. 앞에 위치한 어미를 선어말어미라고 불러줄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선어말 어미는 기능에 따라 높임, 그리고 시제, 어말어미는 종결, 연결, 전성어미로 또 나뉘게 될 겁니다. 뒷장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어미의 구분.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어 끝에 오는 어말어미와 그 어말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로 구분을 해둘 거예요. 그래서 용언을 보면 습관적으로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실 건데 어말어미를 먼저 알아보는 게 편하실 거고 앞쪽에 위치한 아이들을 선어말어미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선어말어미는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높임의 역할, 의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가 대표적인 높임 선어말 어미가 될 텐데요. 뒤쪽에 있는 담화 표현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미리 조금 적어봅시다. 의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높임을 실현하면 이 친구는 주체 높임 실현 방법이 된다는 거. 다른 객체나 상대 높임은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행하는 게 불가능했죠. 자, 두 번째 역할은 시제입니다. 시제가 무엇이냐? 시간 표현을 문법적으로 실행해 놓은 것이 바로 시제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앗, 더, 특히나 더 같은 경우에는 회상의 의미를 더해줘요. 어제 보니까 걔 그거 잘 먹더라 할 때 붙는 게 바로 더라는 선어말 어미인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회상의 경우에 많이 쓰이게 되죠. 현재를 드러내는 건 니은 또는 는, 미래를 나타내는 건 개 또는 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밥을 어제 먹었다. 내가 지금 밥을 먹는다. 난 내일 밥을 먹겠다. 이렇게 지금 다라는 어말어미 앞에 는, 겟 같은 선어말어미가 쓸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어말어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끝에 올 거예요. 그러면 아예 문장을 끝내고 싶을 수도 있겠죠.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종결어미입니다. 종결어미의 종류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5개로 구분을 해볼 거예요. 문장의 종류에는 평서문, 단순한 진술형이죠. 의문문, 청자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명령,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특히나 이런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청자가 단독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래서 하는 말입니다. 밥 먹어라 라고 하면 내가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청자인 너만 먹기를 바라는 거죠. 자, 청유문, 명령문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함께 하도록 요청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화자와 청자가
동시 수행하기를 바래서 하는 말이다. 구분해 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탄문,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구나 같은 것이 대표적인 감탄형 종결어미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연결어미입니다. 예전에는 연결어미 하면 아오개지고 이 정도의 연결어미를 알아두세요. 그래서 용언과 용언을 연결해 줍니다. 라고만 배웠는데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뒷장에 가서 연결어미를 분리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결어미 자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용언과 용언을 연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등, 종속, 그리고 보조적 연결어미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대등적 연결어미예요. 자, 용언과 용언. 조금 크게 보면 사실 연결어미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해 줄 거예요. 예를 들면 나열하거나 대조하거나 선택하는 등. 그래서 밥은 맛있고 빵은 맛없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사용되는 고가 바로 대등적 연결어미가 되겠죠. 자, 다음 대등이 있으면 종속적 연결어미도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은 우리가 문장론 할 때 또 한 번 보게 될 텐데요. 이 친구들은 뒤에서 이제 이어진 문장 이야기를 할 때 대등하게 이어진, 종속적으로 이어진 이렇게 또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종속적 연결어미 뭐뭐니면 어다, 가다, 를수록, 음으로, 자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유나 원인, 양보, 조건, 의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오면 소풍을 가겠다. 이렇게 조건 같은 걸 붙일 때 종속적 연결어미가 사용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보조적 연결어미입니다. 이 친구는 꼭 별표를 쳐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의고사에서 조금 어렵게 문법 문제가 나온다 싶으면 꼭 빼놓지 않고 건드리는 게 보조 용언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조적 연결어미가 일단 무엇이냐?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해 줄 거래요. 대표적인 아이들이 아어개지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용언, 보조 용언이 뭔지에 대해서 미리 살펴봐야겠죠? 아래로 내려와 봅시다. 먼저 본용언은요. 우리가 흔히 배우는 동사, 형용사 그 용언이에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홀로 쓰일 수 있는 거죠. 먹다, 읽다 이런 친구들이 본용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건 보조 용언이겠죠. 자, 말 그대로 보조자가 붙었어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요.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 줄 겁니다. 그래서 본용언과 달리 생략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시 아이들을 보면은 조금 느낌이 쉽게 잡히실 텐데 두다, 놓다, 가다, 씹다, 듣하다, 보다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먹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먹고 싶다 이렇게. 내가 버리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버려두다 이렇게 뒤에다가 약간 추가적으로 붙여서 완료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추측 같은 의미를 더해주는 아이들이 보조 용언에 해당돼요. 자, 그런데 용언끼리의 결합은요. 본용언 플러스 보조 용언뿐만 아니라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의 형태로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밑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사과를 깎아 주었다. 사과를 깎는 행위와 그 깎은 사과를 주는 행위 둘 다 실질적인 의미가 살아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깎다와 주다가 둘 다 본용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붙어있는 아라는 연결어미가 보조적 연결어미가 아닌 겁니다. 보조적 연결어미는 아까도 말했지만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는 친구들을 이제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때 쓰이는 아는 뭐냐? 대등하게, 깎다와 주다를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뒤에 걸 볼게요. 가격을 깎아주었다. 자, 가격을 깎다, 낮추다에는 충분히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본용언입니다. 그런데 돈을 깎아서 실제로 너에게 기부, 준 건가요? 아니죠. 이 깎아주다는 보조용언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 가운데 쓰인 아가 바로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둘을 이제 구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는 서 같은 애들이 낄 수가 없습니다. 사화를 깎아서 주었다는 되지만 값을 깎아서 주었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밑에 있는 예시를 한번 더 볼게요. 밥을 먹고 싶다. 먹고서 싶다. 안 되죠? 그러니까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입니다. 영영 가버리다. 가서 버리다 안 되잖아요.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운데에 각각 어떤 보조적 연결어미가 쓰였냐? 여기에는 고가 쓰였고요. 지금 얘는 동음 탈락이 일어나져 있는 거지 어미가 안 쓰인 게 아니에요. 가 플러스 아라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쓰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조용언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았으니까 연결어미 아어개지고도 한 번에 쭉 외우시고 이제 보조용언이 뭔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보조적 연결어미도 찾기 쉽겠죠. 아래 나와 있는 두 개의 예문, 여기에는 연결어미가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영상 꼭 멈춰두고요. 혼자서 이 두 문장에 어떤 연결어미들이 사용되었는지 표시 남기는 습관 한번 들여보십시오. 자, 다 했다고 가정하고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비가 그치면 하나 등장했죠. 뭐뭐 하면 조건이네요. 종속적 연결어미 쓰였습니다. 청소를 하고 고 빨래를 널어두어야지의 보이시죠? 자, 고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다 라는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는 대등한 연결어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널어두다에 쓰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이 두다가 보조적 연결어미이기 때문에 왜냐? 빨래를 널어서 두다. 그럼 두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빨래를 널어둬야지 그러니까 완료해야지라는 의미인 거지 진짜 빨래를 널어서 어디다가 뭐 창고에다가 두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때 쓰인 어는 보조적 연결어미다. 아래를 볼게요. 네가 조용히 앉아 있었으면 보시면 또 사용이 됐죠. 앉아 있다. 자, 이때 뒤에 있는 있다도 보조용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 보조적 연결어미다. 앉아 있었으면에도 면이 보이시죠? 뭐뭐 했으면 즉 종속적 연결어미 하나 쓰였고요. 혼나지 않았을 텐데 자 혼나지 않다에 지금 지 보이시나요? 혼나다에 결합되어 있는 이 지 않다 역시 있다와 마찬가지로 보조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쓰인 지도 보조적 연결어미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자, 뭐 나머지는 딱히 연결어미로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연결어미, 세 개의 연결어미를 같이 보았고요. 세 개의 연결어미 뭐였죠? 대등하게 혹은 종속적으로 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까지. 자, 마지막 전성어미입니다. 전성어미도 잘 집중하셔야 돼요. 자, 전성어미는 말 그대로 성질을 전환해주는 어미예요. 근데 이때 말하는 성질은 절대 품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게 해준다에 조금 더 가까워요. 자, 명사형 어미, 기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로 품사를 아예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품사의 변화가 불가능한 이유는요. 애초에 어미라는 말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지금. 명사형으로 만들어준 어미다. 어간과 어미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여전히 품사가 용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품사는 동사, 형용사 그대로지만 얘를 마치 명사처럼 잠깐 성질을 바꿔줘서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명사들이 주로 쓰이는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그가 이 선물을 샀음이 밝혀졌다. 영수증을 봤더니 그가 이 선물을 샀다는 것이 샀음이 밝혀졌다.
이런 문장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바로 명사형 어미가 됩니다. 샀음이라는 게 명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샀음의 품사는 여전히 사다에서 온 거기 때문에 동사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문장 성분으로는 어떻게 기능하냐? 그가 이 선물을 샀음까지가 전부 다 마치 명사처럼 주어로 기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문장론을 배울 때 안긴 문장, 아는 문장 할 때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무조건 쓰이는 게 명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관형사형 어미. 그럼 이 친구는 더 쉽겠죠? 여전히 품사는 동사나 형용사지만 이 친구가 문장 안에서 관형어로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바꿔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관형사형 어미로 4개, 는, 을, 던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사형 어미도 부사어처럼 기능하게 해줄 거예요. 개, 도록, 드시, 아서 같은 친구들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어말어미의 종류도 전부 다 봤어요. 뒷장에 있던 이 동사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동사라든지 사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담아 표현할 때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거고요. 자동사, 타동사는 영어 할 때도 많이 쓰이는 개념이죠.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 필요 없으면 자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용언에 대해서 전부 다 배운 것 같으니까 다시 맨 앞으로 돌아오셔서 동사와 형용사를 그러면 의미가 아닌 어떻게 문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의미상에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의미라는 건 사실 개인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상태인 건지 동작인 건지 작용인 건지 구분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활용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약 2가지 정도의 확인 방법이 있는데 제일 추천드리는 건 시제 선어말 어미를 제일 많이 추천해요. 이 친구는 꼭 외워두시는 게 좋다. 자, 동사는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는 또는 니은을 쓸 수 있습니다. 가다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니은을 붙여서 간다 라고 쓰면 되고 먹다 같은 경우에는 어간의 받침이 기억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먹는다, 즉 는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붙이면 현재라는 의미를 더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형용사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바쁜다, 예쁜다가 말이 그냥 성립이 되지 않아요. 즉 이렇게 공형태 표시되어 있는 걸 우리 무형의 형태소라고 하거든요. 형태가 없는 형태소라는 거죠. 이 무형의 형태소를 통해서만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 있고 형용사에는 현재를 뜻하는 선어말 어미를 붙일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구분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제 동사와 형용사 중에서는 늙다와 젊다가 있죠. 젊다 같은 경우 젊는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용사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늙다는 하루하루 늙는다 가능하죠. 동사입니다. 자, 또한 길다 같은 경우에 형용사죠. 넓다 형용사죠. 왜? 길는다, 넓는다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넓히다라고 이라는 아이가 추가되는 순간 넓힌다가 가능해져 버리기 때문에 넓히다겠네요. 넓히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동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요 니은, 는을 첨가해보는 습관을 들여서 동사, 형용사를 정확히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방법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는 을던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 는 같은 경우에 동사에 붙어서 현재를 나타내 주는데요. 형용사에는 는이 결합이 불가해요. 예쁘는 소녀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대신에 니은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에는 니은이라는 즉 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과거 시제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 2가지 포인트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슨 포인트냐? 그러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가 있는데요. 동사의 경우 아까 은는 을던 총 4개의 관형사형 어미를 봤었죠. 은이 붙으면 먹은 과거가 됩니다.
는을 붙으면 먹는 현재가 되죠. 먹을 미래네요. 먹던 과거입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의 경우 똑같이 은는 을던을 한번 붙여볼게요. 예쁘다 가져와 볼게요. 예쁜 은 붙을 수 있죠. 현재를 나타냅니다. 예쁘는 붙을 수가 없어요. 예쁠 미래죠. 예쁘던 과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같은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예시에다가 바로 뭐 먹다나 예쁘다 같이 기본적인 동사형용사에 붙여보면 사실 우리는 국어 실제 사용자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혹은 붙일 수 없는지 구분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자, 용언에 대해서 전부 다 봤으니까 넘어가서 이번엔 수식어, 관형사와 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어 어떤 기능을 할 거냐? 문장에서 다른 아이들을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역시나 의미에 따라서 관형사와 부사라는 품사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관형사는 주로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수식해 줄 거예요.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자, 의미에 따라서 관형사를 세 개로 분리가 가능한데요. 지금 우리는 단어 자체가 애초에 체언을 꾸며주려고 본투비 태어난 관형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성상, 지시, 수관형사로 나눠서 외우셔도 괜찮지만 사실 관형사에는 이그저 세헌 옛 그리고 수관형사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태어나기를 체언을 수식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관형사라는 품사 자체가 관형사려면 거의 모든 체언을 수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체언들 앞에다가 대부분 다 붙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침대, 새 침대, 이 침대, 헌 침대 전부 다 붙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성질을 나타내면 새, 헌, 옛 성상관형사고요. 이, 그, 저 지시관형사입니다. 그리고 수 개념을 나타내는 수관형사. 자, 앞에 우리 의존명사 했을 때 같이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수관형사는 주로 어떤 친구들과 단위, 의존성, 단위성, 의존, 명사와 같이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단위성 의존명사의 예시로는 사람일 경우 명, 동물일 경우 말이, 연필일 경우엔 자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몇 개, 세 개, 네 개. 이때 앞에 붙는 한, 두, 세 같은 것들이 수관형사에 해당한다는 거죠. 수사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섯, 여섯, 일곱 여기부터는 수관형사랑 수사랑 형태가 똑같은 품사 통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까지가 우리가 배운 게 바로 관형사, 즉 품사 자체가 관형사인 애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더 확장해서 뭐를 배울 거냐? 문장 성분에서 관형어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당연히 관형사라는 품사, 그 단어들 자체는 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이겠죠. 그런데 관형사의 개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일 수 있는 다른 친구들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친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채연이라는 친구. 뒤에 뭐를 달고 다니죠? 조사. 그런데 우리는 관형, 격조사, 의라는 걸 조사 파트 할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선영의 옷장 하면 옷장이라는 체안을 꾸며주는 선영의는 관형어예요. 품사를 구분하라고 하면 선영과 의를 또 분리해서 선영은 명사고 의는 조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위에 있는 새 책, 헌 신발 같은 경우 새, 헌 전부 관형어로 쓰여 있는 관형사다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건 용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용언의 이제 어간에다가 관형사용어미 은는 을던을 갖다 붙일 수 있겠죠. 달리는 자전거 관형어로 쓰였어요. 달리는의 품사는 뭐다? 동사다. 왜냐? 관형사용
전성어미였던 거 기억나시죠? 전성어미는 절대 품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달리더니 관형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 관형어로 쓰였어요. 문장 성분은. 하지만 품사는 뭐다? 형용사다.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관형사는요. 연속해서도 쓸 수 있는데요. 그 경우 순서는 지시, 수, 성상 관형사 순서대로입니다. 예문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분필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로 만약에 이라는 지시관형사, 세라는 성상관형사, 두라는 수관형사를 한 번에 붙이고 싶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말하죠? 이, 두, 세, 분필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지시, 수, 성상 그 뒤에 체언을 붙이는 순서대로 쓰여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실제로 국어를 사용하니까 자연스러운 순서를 찾다 보면은 당연히 지시, 수, 성상 이렇게 순서가 배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필을 꾸며줄 때는 이 두와 세 위치 이렇게 바뀐 채로 이 두 세 분필을 봐 라는 식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되겠죠. 자, 관형사 넘어가서 다음 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만을 꾸며주던 관형사와 달리 부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친구들을 꾸며줄 수 있는데요. 기능 파트, 제일 마지막에 있는 네모 박스를 먼저 한번 볼게요. 부사가 도대체 뭘 해줄 수 있냐? 제일 기본적으로는 용언을 수식해줄 수 있습니다. 달리다, 예쁘다 같은 용언 앞에 빨리, 아주 같은 친구들이 부사로서 수식을 해주고 있죠.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해줄 수도 있어요. 매우 자주 마주치다. 자, 지금 자주 같은 경우에는 마주치다라는 용언을 꾸며주지만 매우는 매우 마주치다 아니죠. 매우 자주인 거죠. 부사를 꾸며주는 또 다른 부사다. 세 번째, 관형사나 관형어 수식이 가능해지겠죠. 너무 헌 책. 지금 헌이라는 관형사가 책을 꾸며주고 너무는 헌이라는 관형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에다가 별표. 이게 부사의 굉장히 특이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문장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사를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눠 놓은 거 보이시죠? 이 친구들이 바로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 친구가 바로 부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과연이 뭔가 특정한 문장 성분 하나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성분부사, 즉 문장 성분 하나를 꾸며줄 겁니다. 역시나 성상부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낼 수 있겠죠? 음성상징어가 이 성상부사에 해당돼요. 아삭아삭, 엉금엉금. 다음으로 지시부사, 특정 대상을 가리킬 겁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리 가라 이렇게. 부정부사는 못, 안 같은 친구들이 있겠죠? 못 달린다, 안 달린다. 그 앞에 붙는 못과 안이 부사였다는 거. 다음으로 문장부사입니다. 즉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문장 전체 꾸며줄 거예요. 양태부사, 이름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부사어 기능 네 번째 때 봤던 과연 같은 친구들 혹은 도대체처럼 문장의 맨 앞에 오고 정체를 모르겠는 이 친구들이 양태부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그리고 같은 접속부사도 존재합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부사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도 품사인 부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관형어와 마찬가지로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것에는 더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품사가 부사인 그 자체로 부사어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체언에다가 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는 종류가 많았기 때문에 대상, 시간, 장소를 뜻하면 주로 다 부사격조사다라고 외우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선영에게 선물을 줬다. 여기 있는 선영에게의 문장 성분이 바로 부사어가 될 겁니다. 자, 에게 대상을 뜻하니까 얘가 바로 부사격 조사다. 세 번째, 용언의 어간에다가 부사형 전성어미 개, 도록, 드시 같은 아이들을 붙일 수 있겠죠? 빠르게 달리다, 개라는 전성어미가 붙었어요. 그러니 빠르게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지만 품사는 여전히 형용사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정말 열받겠지만 별표치고 하나 적어두시면 좋은 게 빠르게는 용언의 어간에다가 지금 개라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형태죠. 즉 빠르게는 품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빨리는요. 품사가 부사입니다. 왜 그러냐? 이 빨리에는요. 빠르 플러스 이라는 형태의 접사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는 파생어예요. 아예 빨리라는 단어가 새롭게 부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접사 파트를 배우면서 한 번 더 말해드리겠지만 용언의 어간과 어미할 때 배우는 이 전성어미와 그리고 접사를 할 때 배우게 되는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의 제일 큰 특징, 제일 큰 차이점은 전성어미는 절대 품사를 바꿔주지 않고 접사는 품사를 아예 바꿔서 새로운 단어로 파생시킨다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빠르게를 치면 기본형인 빠르다로 결과가 나오고요. 빨리를 치면 부사인 빨리가 검색창에 뜨게 됩니다. 왜냐? 아예 빨리는 새로운 단어가 된 거고 빠르게는 기본형인 빠르다의 활용형이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의 차이점을 잘 적어두시고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눈치 빠르게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전성어미의 대표적인 친구들을 외워놔야지. 그리고 접사를 배울 땐 또 접사의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아이들을 알아둬야지 구분하기가 쉽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품사의 마지막 독립언, 즉 감탄사입니다. 이 친구는 크게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이제 응답, 대답, 네, 응, 아니요 같은 애들이 감탄사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앗, 허허, 아 같이 우리가 문학에서도 자주 보이는 감탄사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누군가를 부를 때 여보, 예 같은 부름을 나타낼 때 쓰는 것도 감탄사에 해당한다. 감탄사는 위치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밑에 예시를 보시면 어머나, 얘가 바로 감탄사가 되겠죠? 이것을 어쩌나? 내가 쯧쯧도 역시나 감탄사에 해당이 돼요. 왜냐? 뭔가 느낌을 전달할 때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문장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정도. 감탄사는 정말 뭐가 없어서 얘도 빠르게 그냥 넘어가 볼게요. 자, 구품사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품사론이 끝이 나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가 배웠던 품사는 단어를 구분해 둔 거였죠. 그런데 문법에는 단어보다도 조금 더 작은 단위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형태소죠. 자, 단어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 이게 단어의 제일 기본적인 정의예요. 이때의 자립이라고 하는 건요. 띄어쓰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지금 뭐가 더 붙어있죠, 정의에. 혹은 자립하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 이 친구가 바로 조사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어라고 하면 조사를 뺀 단어들은 전부 띄어쓰기가 양옆으로 가능해집니다. 가능한 친구들 단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장에서 단어 개수를 세라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다? 띄어쓰기 되어 있는 단위대로 숫자를 먼저 세시고요. 여기에 붙어있는 조사를 또 따로 떼서 세어서 더해주면 돼요. 밑에 보세요. 영희는 어제 사과나무를 심었다. 몇 개의 덩어리죠? 4개의 덩어리예요. 띄어쓰기가 이렇게 총 3번 되어 있어서 4개의 덩어리가 됐어. 그런데 조사 있는 친구들 보면 는, 를 보이시죠? 몇 개, 2개가 추가됐네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총 6개의 단어로 구성이 된 문장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일 수밖에 없겠죠. 밑에 있는 똑같은 문장을 형태소대로 분리를 해봅시다. 영희, 의미 있죠. 는, 문법적 의미 있습니다. 어제, 더 이상 어와 제로 떼어놓는 순간 의미가 사라지니까 어제는 하나의 형태소. 사과나무 같은 경우 사과나무가 하나의 단어인 건 맞는데 사과랑 나무로 떼도 의미가 살아있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을은 조사고요. 심었다 같은 경우도 형태소는 어간과 어미도 전부 분리해서 세워줍니다. 심다의 어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그러니까 개수를 세라고 하면 2, 셋, 넷, 다, 여, 7, 8, 9개의 형태소로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확실히 형태소가 더 작은 단위입니다. 자, 형태소를 기준에 따라서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 없냐에 따라 실질과 형식 형태소로 나뉩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국외음화에 대해서 배웠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바로 실질과 형식이 결합하는 조건이었죠. 실질 형태소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 3개를 외우는 게 더 쉬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머리 따서 조, 접, 서. 자, 형식 형태소 조, 접, 서 3개 있는 거 못 외우면 그냥 문법 인생은 조, 접, 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다음으로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해 봅시다. 아까 단어의 정의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자립이라는 건 혼자 쓸 수 있냐 없냐, 다시 말해서 띄어쓰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따라서 구분해 둔 겁니다. 자, 당연히 조사 띄어쓰기 못해요. 앞에 있는 체온이랑 꼭 붙여 써야 하잖아요. 접사라는 친구도 어근에 꼭 붙여 써야 하고요. 어간과 어미도, 자, 어미가 어간에 붙여 써야 된단 말은 어간도 어미 없이 달리, 빠르 이렇게 단독으로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에는 총 이렇게 4개가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어미가 붙어야 되는 어간이 의존 형태소면 조사가 붙어야 되는 체온도 의존 형태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 조사는 뭐가 가능하죠? 생략이 가능하죠. 즉, 문장에서 체온은요, 조사가 생략된 채로 문장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굳이 필요 없는데 조사가 체온을 필요로 하니까 딱 달라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온 자체는 자립적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태소는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입니다. 물론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2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 자, 그 밑에 있는 용언의 어간과 실질 형태소의 관계는 뒤쪽에 있는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린 뒤에 설명을 해볼게요. 넘어가 봅시다. 자, 형태소를 분리할 때 어간과 어미를 분리해서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어근과 어근과 접사를 분리해서 형태소의 개수를 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사, 왠지 사자로 끝나서 품사의 일부일 것 같지만 우리가 배웠던 구품사 중에 접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죠. 그 말은 접사는 절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일종의 부품 같은 존재죠. 자, 단어는요, 일단 단어를 분리를 해봅시다.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는 단일어가 존재해요. 단일어,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어간과 어미의 분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빠르다 같은 경우 단일어일까요? 복합어일까요? 이거 2개의 형태소잖아요. 빠르라는 어간과 다라는 어미. 하지만 용언, 이렇게 어간어미 분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어간이 한 번 더 나누어지지는 않는 이상 단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하늘 단일어겠죠. 자, 복합어는 그러면 2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해서 단어를 구성하고 있으면 복합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복합어 종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파생어와 합성어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먼저 파생어라고 한다면 어근과 첩사가 붙어져 있는 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붙어져 있는 건데 어근, 첩사? 근데 위에서는 또 어간, 어미? 슬슬 개념이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아래에 있는 이 네모 박스 꼭 잘 보셔야 합니다. 어근이라는 건요, 단어의 근, 뿌리 근자예요. 단어의 뿌리,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접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부품이고요. 여기에는 딱히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특정한 의미를 더해줄 때 쓰거나 혹은 품사를 바꾸기 위해서 쓰이는 부품, 접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이제 예시가 있죠. 눈물, 눈에서 나오는 물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 눈물은 둘 다 어근, 어근이에요. 헛기침, 기침은 기침인데 헛 나오는 기침이다. 자, 이때 헛이 바로 약간의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에 해당되고요. 실질적인 의미는 기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침이 어근이다. 그러니까 헛기침은 접사에 어근이 붙은 뭐다? 파생어다. 자, 웃음입니다. 웃 플러스 음이죠. 웃다의 어간. 자, 어간.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네요. 어근에 해당될 거고요. 음은 웃다를 웃음이라는 명사로 바꿔주는,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역시나 파생어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어간과 어미는 활용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착각하면 안 되냐면 파생어를 어간과 접사 이렇게 구분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근과 접사로 구분을 해놓고 이때 어근이 용언의 어간이다 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어간 플러스 접사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해서 단어가 형성됐다 설명하면 틀린 설명이라는 거예요. 자, 어간과 어미 같은 경우 옆에 예시를 보시면 먹다, 먹으니 먹고 먹어서 먹이라는 어간에 다, 은이, 고, 어서 같은 어미가 활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단어, 합성어나 파생어에 사용되는 개념이 어근과 접사, 용언이 활용할 때 쓰이는 게 어간과 어미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파생어의 경우에 이제 접사가 앞에 붙으면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 그렇게 만들어진 파생어는 접두파생어가 되고요. 뒤에 접사가 붙으면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라고 할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는 접미파생어입니다. 합성어를 볼 때 이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친구를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 어근, 어간, 접사어미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앞으로 가서 밑에 우리 안 보고 지나쳤던 용언의 어간이 항상 실질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이제 용언의 어간이 파생어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시로 샛노랗다를 들었어요. 일단 어간을 보면 습관적으로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끊으면 될까요? 여기서 끊으면 되겠죠. 다는 어미, 그 중에서도 종결어미에 해당될 거고요. 앞에 있는 샛노랗이 전부 어간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노랗만 어간이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셋과 노라서 한 번 더 분류할 수 있다는 것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는 셋이 아니라 노랗에 있다는 것도 알죠. 그러면 얘가 어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셋은 노랗긴 노란데 되게 셋 노랗다의 의미만 더해주니까 접사죠. 그래서 셋노랗다는 파생어예요. 근데 셋노랗다를 주고 어간을 말해봐라고 했을 때 노랗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말해줘야 돼요? 셋노랗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단어에서 어미를 제외한 부분은 전부 어간에 해당할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용언의 어간이 지금 셋노랗이기 때문에 항상 실질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 파생어의 경우에는 접사와 어근의 결합으로 어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자, 이 경우 실질 형태소는 지금 몇 개 존재하죠? 노랗이라는 하나 존재하고요. 형식 형태소는 접사인 셋과 어미인 다 두 개가 존재합니다. 꼭 용언 보시면 이렇게 어간어미 먼저 분리해보고 어간이 혹시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2차로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셔야 한다는 거. 밑에 내려가서 파생어, 특히 접사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접사는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아까 봤었던 셋이라든지 혹은 헛이라든지 혹은 쟁이 같은 거, 거짓말에다가 쟁이를 붙이면 거짓말쟁이
라는 사람의 의미를 더해주게 되죠. 자,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의미만 더해주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명사나 체언 같은 아이들이 결합한 건지 어떻게 구분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접사를 찾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어떤 품사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접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아까 샛노랗다 같은 경우에 셋이 뭔지 궁금하죠? 그러면 이 친구의 품사를 구해보면 된다는 거란 말이죠. 품사를 구분할 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뒤에다가 뭘 계속 붙여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셋이 명사였다면 뒤에 조사가 붙었을 때 말이 돼야 돼요. 셋이, 셋을, 격조사를 붙여봐야겠죠? 근데 셋을 뭐 하다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명사, 즉 체어는 아닐 겁니다. 다음, 셋 관형사인가? 셋 분필, 셋 책상 안 되죠. 그러니 관형사도 아니네요. 부사인가? 그러면 셋 달리다, 셋 빠르다가 또 가능해야 되는데 안 되네요. 뭐야? 체언도 아니고 그렇다고 셋다 용언도 아니고 관형사도 아니고 감탄사도 아니고 부사도 아니네요. 어떤 품사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셋은 뭐다? 접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옛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긴 거 보세요. 옛, 이 친구는 분명히 어디서 봤어요. 옛 플러스 터일 텐데 옛은 뭐예요? 이그저세온 옛에 들어가니까 이 관형사죠. 자, 품사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어근일 겁니다. 실질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터가 뭔지 궁금해야 되잖아요. 뭔가 직감적으로 터가 뭐지? 접사인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친구는 놀랍게도 합성어입니다. 그럼 터는 도대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서대로 적용해 볼까요? 터에다가 격조사를 붙여볼게요. 터가 좋다. 여기가 터가 좋아. 여기에 터를 잡고 터는 뭐였어요? 터는 명사였네요. 그러니까 어근에다가 어근이 덧붙은 합성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반엔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계속 조사 붙여보고 뒤에 체언도 붙여보고 뭐 용언도 붙여봐서 수식하는지 확인해서 품사가 뭔지를 구분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자, 접사의 기능 마저 설명을 해볼게요. 두 번째, 피동, 사동 의미를 더해주는 전미사도 존재하죠. 이 친구들은 이제 담합 표현, 피동사와 사동사에 관해서 배울 때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한 가지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하지 않을 건데 기억해두면 좋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약간 일맥상통합니다. 자, 만약에 늘리다 라는 용언이 있어요. 이 친구 용언의 어간어미를 분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늘리다 왠지 늘다에서 온 것 같잖아요. 그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고 싶단 말이야, 어간어미를. 근데 절대 안 돼요. 왜냐? 우리는 리라는 형태의 어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접사에서 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다는 어미, 늘리까지가 전부 어간이다. 그런데 이 늘리를 또 이렇게 구분해서 늘다, 근에 해당이 될 거고 이때 붙은 리가 바로 접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늘리다는 파생어다 구분을 하시면 된다는 거. 절대로 이 리라는 친구 약간 선어말음이랑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봤어요. 자, 다음 세 번째는 별표 치셔야 합니다. 접사 중에서 품사를 바꿔주는 기능을 가진 접사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데요. 명사, 파생, 전미사, 기, 개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자, 특히나 우리 앞에서 봤던 명사형 전성어미의 형태도 기였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어렵진 않아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으면 아예 명사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걷다라는 어간, 겉에다가 이 붙었어요.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서 걸음, 발걸음 할 때 걸음이라는 새로운 명사가 탄생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파생어이자 하나의 단어, 즉 명사가 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동사, 형용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스럽다. 이 세 개는 외워버리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너 정말 사랑스럽다. 자, 어간어미 분석 어디서 하시면 되죠? 다 앞에서요. 사랑스럽이 전부 어간이에요. 뒤에는 어미겠네요. 자, 그런데 사랑스럽에 우리 사랑 너무 뚜렷하게 지금 명사가 존재하죠. 도대체 스럽이 뭐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접사거든요. 명사에 접서를 더했더니 사랑스럽다. 뭐가 됐죠? 형용사가 돼버렸네? 아하, 이때 붙은 스럽은 형용사를 파생해주는 전미사구나. 하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다 이런 단어에서 자주 쓰이게 됩니다. 역시나 어간은 공부하까지일 테고요. 공부는 명사, 이때 붙은 하는 동사를 만들어주는 동사파생 전미사. 답은 너답다, 나답다, 학생답게 하고 다녀야지 이런 이제 용언들에서 자주 사용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생된 거기 때문에 공부하다, 사랑스럽다 전부 사전에 치면 하나의 단어로 등록돼서 나오는 파생어들입니다. 마지막 부사파생 전미사 이나 히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게 아까 빠르게 할 때 설명을 드렸던 빨리에 붙어 있었던 그 리가 빨리 이 친구 빠르 플러스 이거든요. 이 이가 바로 뭐다? 부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다. 그러니 빨리의 품사는 부사다. 왜냐? 아예 파생되어서 품사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는 접사이기 때문에 파생어에 해당됩니다. 자, 이것도 마치 우리 전성어미 대표적인 아이를 외웠다시피 명사파생, 기,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우개 할 때 개가 많이 사용이 되겠죠. 동사파생, 형용사파생은 하스럽다, 부사파생 이히 몇 개 안 되니까 외우시는 게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생어에 대해서 살펴본 것 같으니까 라스트 합성어입니다. 제 마지막 설명이에요.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결합이 단어의 일반적인 배열로 되어 있으면 통사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통사적이다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왜 우리 문학에서 배울 때도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배열이라는 말 대신에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배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통사적이라는 건 문장에서 흔히 보인다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유형부터 볼게요. 체언 플러스 체언입니다. 이제 조사라는 게 얼마든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우리는 체언과 체언이 아무런 가운데 조사 같은 거 없이 나란히 붙어있는 걸 자주 볼 수 있어요. 철수, 밥 먹었어? 철수와 밥, 둘 다 체언과 체언인데 문장에서 붙어있어도 어떤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 이렇게 체언과 체언이 붙어서 단어가 됐다?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집, 안, 명사, 명사, 논밭, 밤, 낮, 명사, 명사죠. 두 번째, 체언 뒤에 용언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조사가 생략이 가능하니까 철수, 밥 먹었어? 이렇게 밥이라는 체언 뒤에 먹었어? 라는 용언이 오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러니 그 결합도 통사적입니다. 힘들다, 본받다.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어간어미 분석하라고 하면 다가 어미고 힘들이 어간이에요. 근기, 힘들다를 또 이렇게 나눠서 힘이 명사인 건 너무 뚜렷하잖아요. 들다가 도대체 뭐냐? 힘이 들다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아는 그 실제로 들다라는 용언의 어간이 어근으로서 지금 명사와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들다에서 지금 이가 생략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본받다도 본을 받다에서 을이 생략된 거와 똑같은 형태니 통사적이다. 세 번째, 관형어 플러스 체언입니다. 자,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니까 앞에 오는 게 흔하죠. 그러니까 새해, 굳은 살, 큰 집처럼 이제 일상적인 문장에서 볼 수 있는 배열법이니 통사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부사 플러스 부사. 부사는 부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붙어 있어도 이상하지 않죠. 곧잘, 더욱 더 같은 경우에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다섯 번째,
부사는 용언을 꾸며주니 용언 앞에 위치하겠죠? 잘나다, 못되다 같은 경우 잘과 못 전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부사였어요. 죄송해요. 잘 같은 경우에는 성상부사일 테고 못 같은 경우가 이제 부정부사죠. 나다, 되다라는 용언이 뒤에 붙은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여섯 번째는 별표 하나 칠게요. 그리고 연결어미의 밑줄. 자, 들어가다 같은 경우 지금 다가 어미고 들어까지가 어간인 거 맞는디 보시면 들다에서 온 어간이야. 즉 어근이겠죠. 가다도 마찬가지로 가다의 어간, 즉 어근이겠죠. 가운데 붙은 이 어가 뭐냐? 어간과 어간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들어가다는 이제 어디인가로 들다랑 가다의 의미가 다 있으니까 보조적 연결어미 아닐 테고 대등한 연결어미가 되겠죠. 자, 어쨌든 연결어미가 이씨 어간과 어간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으면 얘는 통사적인 합성어예요. 별표를 왜 쳤냐? 비통사적 합성어 몇 개 없거든요. 외우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별표. 보시면 가운데 뭐가 없죠? 연결어미가 없죠. 이 경우에는 비통사적, 즉 문장에서 드러날 수 없는, 흔하게 볼 수 없어, 안 돼, 문장이 잘못됐어 라는 배열이기 때문에 비통사적이라는 거죠. 예시 볼게요. 뛰놀다, 원래는 뛰어놀다 라고 가운데 연결어미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빠진 채로 합성이 됐습니다. 굶주리다, 굶다와 줄이다 사이에 연결어미 없죠. 여닫다, 열고 닫다의 열 플러스 뒤에 연결어미 없습니다. 우짓다, 울부짖다 할 때 그 우짓다거든요. 울다에다가 짓다가 붙었는데 연결어미가 없네요. 비통사적입니다. 자, 비통사적 합성어 2개 맞아볼게요. 부사는 용어는 꾸며줄 수 있고 관형사 꾸며줄 수 있고 문장 전체 꾸며줄 수 있어도요. 체언을 꾸며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부사 뒤에 체언이 붙어서 합성어가 된 경우가 있어요. 부슬비. 자, 부슬이 부사인데 어떻게 알아요? 부슬부슬 내리다. 가능하죠. 부사네요. 그러니까 부사 뒤에 비라는 체언이 붙었다. 비통사적입니다. 척척박사. 문제를 척척 맞추다. 가능하니까 부사네요. 박사가 붙었네요. 볼록 튀어나오다. 튀어나오다를 꾸며주니까 부사네요. 거울이 붙었어요. 비통사적 합성어다. 마지막 용언의 어간에 체언이 그냥 냅다가 붙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가운데 뭐가 없냐? 원래 체언을 꾸며주려는 관형어가 되려면 이 가운데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나왔어야겠죠. 만약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상태로 결합이 됐으면 예를 들어 굳은 살처럼 그럼 동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덮밥. 원래는 덮은 밥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쏙 빼고 말도 안 되게 어간 뒤에 냅다 체언이 붙었으니까 비통사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검버섯도 검은 버섯인데 검다의 어간인 검 뒤에 버섯이라는 체언이 그냥 갖다 붙었죠? 비통사적이다. 자, 이 통사, 비통사 같은 경우는 비통사가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쭉 외워보시고 나머지 애들은 반복해서 얘가 부사인지 용언인지 구분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밑에 확인 문제는 푸시고 이제 답도 있으니까 같이 맞춰보시면 되는데 몇 개를 좀 같이 보자 하면 굳세다 같은 경우에 5번째 문제죠. 굳다와 세다가 둘이 붙어있는데 굳어세다라고 연결어미가 안 붙어있죠. 그러니까 비통사적입니다. 알아보다 같은 경우에는 아라는 연결어미 있으니까 동사적일 거고 잘되다, 잘은 부사고 되다가 어간이네요. 가능하죠? 동사적입니다. 첫사랑, 첫은 관형사예요. 사랑은 명사예요. 당연히 가능하니까 동사적.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시면 돼요. 답지에 이제 통사적인 합성어라면 그리고 또 비통사적 합성어라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까지 적혀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꼭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합성어까지 해서 전부 다 배우면은 품사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요 다음 장부터 연습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연습 문제와 함께 뒤에 있는 적용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마무리하겠습니다.